우리 조선업이 세계 1위라고들 하는데 막상 자료들을 펼쳐보니까요. 수주량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거의 2배 가까이 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언뜻 보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숫자 뒤에 숨겨진 한중일 조선업 전쟁의 진짜 판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의 영광부터 현재의 위기, 그리고 미래의 승부처는 어디일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 숫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단순 생산량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가 맞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한 겹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단순한 생산량 경쟁이 아닙니다. 각국의 전략과 강점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충돌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체스 게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오늘 그 게임의 룰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체스 게임이라네요.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보죠. 시장 점유율이 중국은 50%를 넘는데 우리는 한 20%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업계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양과 질의 차이,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배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요. 중국이 만드는 배는 대부분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입니다. 아, 벌크선이요? 네. 상대적으로 건조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 뭐랄까 일종의 기성품에 가까운 배들이죠. 또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국에서 필요한 배를 대량으로 만드는 물량도 상당하고요. 아,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많이 만들 수 있는 좀 표준화된 모델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우리는 그 정반대 전략을 쓰고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LNG 운반선처럼 척당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요. 극저온 기술과 정밀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 아주 복잡한 맞춤형 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 장벽이 아주 높은 배들이군요. 네,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배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단순 점유율은 중국의 절반이지만 기술력이나 선박 한 척의 가치를 따지면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겁니다. 현재 스코어는 양의 중국과 질의 한국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자료에서는 비중이 많이 줄었던데요. 일본은 현재 점유율이 15% 미만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한국과의 대규모 경쟁에서 밀린 이후에 스스로 산업 규모를 축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자국 해운사들이 필요로 하는 선박이나 일부 특수 선박 시장에 집중하면서 명맥을 잇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현재의 패권 경쟁은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애초에 우리는 어떻게 일본이라는 그 거대한 산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 시작에는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K조선의 탄생 신화라고 할 수 있죠. 시작은 1970년대 국가 주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지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주력 상품은 당연히 유조선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제 막 공장을 지었는데 주력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군요. 산업은 망해야 할 산업이다. 저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은 번지 점프대로나 써야 한다. 이런 비판 기사까지 쏟아졌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곳은 인력이 3만 5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시간 동안 오히려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일감이 없는데 어떻게 기술을 연마했다는 건지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K조선의 저력이었습니다. 당시 현정에는 이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는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설계자들은 돈 한 푼 안 되는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가상의 배를 설계하면서 역량을 유지했고 현장 기술자들은 남는 쇠붙이를 가져다가 용접하고 절단하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자료에 나온 그 이야기 말이죠. 쇠로 책상이나 의자를 만드는 걸 넘어서 심지어 쇠로 만든 꽃까지 만들었다고요?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와, 쇠로 만든 꽃이라니. 그건 단순히 기술을 연마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차가운 쇠덩이로 꽃을 만들던 그분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당시의 절박함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희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정말 상징적인 단어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칼에 갈던 시간이 있었기에 경기가 회복되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단숨에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일본을 역전시킨 결정적인 두 가지 발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IT 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도입한 겁니다. 일본이 아직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설계와 생산 전반에 IT 시스템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IT 기술 도입이 정말 신의 한 수였군요. 그럼 일본의 허를 찌른 또 다른 전략은 뭐였을까요? 당시 세계 1위였던 일본은 돈 되는 데만 골라서 수주하는 이른바 선별 수주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텅 빈 도크를 놀릴 수 없으니 돈이 되든 안 되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주문을 받았죠. 무엇이든 만들어드립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배부터 단순한 배까지 온갖 종류의 배를 거대한 조선소 안에서 동시에 건조하는 노하우를 쌓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한 거죠.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그 절박함과 희생에 기댄 방식이라 지금 세대에게 똑같이 요구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과 조직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싸움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2015년에 시작된 길고 긴 불황기에 조선소의 허리 역할을 하던 30내에서 40대 숙련 기술자들이 대거 현장을 떠났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근무 여건이 좋은 곳으로요? 네, 반도체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옮겨간 거죠. 한 번 떠난 숙련공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재 7,0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회사가 평생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도 결사대 같았던 조직 문화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그런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점이 좀 의외였습니다. 한자녀 정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20대 중국 청년들은 부모와 양가 조부모까지 어른 6명의 기대를 한뭉에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힘들고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명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도 조선소 현장으로 가려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은 내륙 지방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인력 수급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겠네요? 네, 아직은 내륙 지역과의 임금 격차가 커서 저임금 노동력을 동원할 여력이 남아있죠. 재미있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먼저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을 현장 관리자인 직반장으로 육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삼국이 처한 문제는 비슷하지만 대응 방식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승부수가 등장하는군요. 사람 문제를 기술로 풀겠다는 자동화 전략 말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선박을 거대한 자동화 공장에서 마치 자동차처럼 대량으로 찍어내겠다는 엄청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요. 마치 초기에 테슬라가 자동차 공장을 전부 로봇으로 채우려다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 시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드렸듯 한국 조선의 핵심 경쟁력은 손주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하나하나 다 맞춰주는 맞춤형 생산인데 규격화된 움직임만 가능한 로봇은 이런 방식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차종이 몇 개 안 되는 자동차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모든 배가 제각각 다른 주문 제작품인 조선업에서는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실험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국의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과거 우리가 IT 기술로 일본을 넘어섰던 것처럼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봇 기술 개발에 계속 투자하며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중국은 배의 재료인 두꺼운 철판을 만드는 제철소나 핵심 부품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대부분 국영기업입니다. 이들이 자국 조선소에 거의 원가 이하로 자재를 공급하는 거죠. 원가 이하로요? 네. 둘째는 부동산 특혜입니다. 조선소를 지을 거대한 부지를 거의 공짜로 빌려주고 심지어 공장 건물까지 지어서 임대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막강한 금융 지원입니다. 배를 주문하면 돈까지 빌려준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이기기 힘든 게임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선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데 이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선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수주를 돕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영업사원이자 은행 역할을 동시에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순수한 시장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라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뒤에서 모든 것을 받쳐주는 일종의 치트키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치열한 전쟁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료를 보니 이제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의 승패는 앞으로 다가올 세 가지 큰 변화의 파도를 누가 더 잘 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단연 차세대 친환경 선박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기존처럼 기름을 떼는 배는 점차 사라질 겁니다. 대신 암모니아나 수소 같은 친환경 연료를 쓰는 배가 시장의 주력이 될 텐데 이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거고요. 네, 지구온난화라는 비극 속에서 역설적으로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항로를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나아가는 쇠빙선이나 특수 선박이 필요한데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바로 미국의 복귀입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그 소식이군요. 흥미로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군함건조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까다로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100년 넘게 자국 해운산업을 보호해온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 법이요? 미국산 자재와 미국인 노동자만 쓰도록 강제하고 있죠. 이 거대한 장벽을 넘는 것이 기술 협력만큼이나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각국의 미래 전략도 뚜렷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무려 20조 원을 투자해서 시장 점유율 20%를 되찾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재기의 의지가 확고한 거죠.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 대량 생산 모델의 성공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고요. 우리의 전략은 중국 포위라는 이름이 붙었던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아주 야심찬 전략입니다. 한국 본토는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 같은 초격차 기술의 핵심 기지로 남겨두고요. 동시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해외 저비용 국가에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을 이식한 조선소를 세워서 가격 경쟁력까지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즉, 한국에서 직접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한국의 기술과 관리로 세계 곳곳에서 배를 만드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로 확장하겠다는 거죠. 이를 통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들어보니 한중일 조선업 경쟁은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정말 아니었네요. 한국의 맞춤형 초격차 기술, 중국의 자동화 대량 생산 실험, 그리고 일본의 와신 상담.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에 베팅하는 거대한 전략의 대결입니다. 네,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각국의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가대항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K조선의 핵심 경쟁력은 설계도에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노하우였습니다. 즉, 숙련공들의 손끝 경험과 조직력에 녹아있는 안목지, 타신 널리지였죠. 네, 안목지. 쇠로 만든 콧 이야기가 바로 그 상징이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미래 조선소에서도 과연 이러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무형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승리의 방정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새로운 생산 방식 앞에 뭐랄까 박물관으로 사라질 운명일까요?